너무 커. 아, 제네시스 G60 사야 되나?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특이한 차예요. 너무 커. 정말 거대하다는 말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자동차가 이 앞에 나와 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올렸더니 이 리뷰를 보고서 이 구독자님이 아니 왜 사람들이 저희한테는 위치를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우리 아파트에 있는데 이러면서 오시라고 하셔서 와서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의 크기입니다. 제가 옆에 이렇게 딱 섰을 때 감이 오시나요? 길이로 치면 5m 40이 조금 넘는 정말 엄청난 길이의 리무진 자동차인데요. 뭐 리무진이라고 안 하고 이번엔 롱휠 베이스라고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차의 크기가 이제는 S클래스보다 더 큰 그런 크기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스토퍼에다가 붙여놨는데 앞으로 이렇게 주차장 공간을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있어.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차가 너무 큰 거야. 기본적으로 너무 크고요. 폭도 어마어마해요. 한 2m 조금 덜 뭐 이런 정도로 나옵니다. 이 사이드 미러를 포함하면 2m를 넘고요. 뺀 게 자동차의 전폭인데 아마도 2m 조금 덜 되는 정도, 190 몇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의 길이를 엄청나게 강조하기 위해서 어쩌면 꼼수 같은 걸 부린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그릴을 앞쪽으로 좀 더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했는데, 그래서 범퍼가 보닛이 끝나는 지점에서 보통 세로로 딱 끝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더 튀어나와 있어. 일단 차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릴이 이렇게 세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봤을 때 딱 그릴이 정면으로 보여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들이 굉장히 넓고 크게 사용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닛 끝부분에서 끝부분까지가 프렘쉘로에서 보닛의 파팅 라인이 별도로 없고 요 끝에서부터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어요. 약간 요건 아이오닉 같기도 한데 예전에 폭스바겐이 많이 하던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렇게 덮는 형태로 디자인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뭐 단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그런 것들은 좀 없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색깔을 준 색이 있는 그릴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 두 개의 센서 커버가 있는데요. 두 개의 레이더를 갖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는 레이더고 하나는 라이다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차는 적어도 라이다 센서는 들어있지 않은, 레이더만 들어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HDP라고 해서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 완전히 3단계 자율주행, 손 놓고 그냥 가세요, 알아서 저희가 운전할게요 라는 그 기능은 이 차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릴이 약간 G70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살짝 불안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슈퍼맨 그릴 같은 그런 그릴을 갖고 있고요. 요 끝 지점에서 램프가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요 끝까지, 거의 끝까지를 램프로 꽉 채웠어요. 자동차에서 이렇게까지 램프가 길게 사용되고 얇게 사용되고 이런 자동차는 컨셉트카에서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DRL이 지금 기존까지 제네시스는 이 얇은 DRL 두 줄이 쫙 나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얇은 DRL 두 줄이 아니고 큐브 타입의 램프들이 이렇게 두 줄로 크게 들어옵니다. 크게 들어와서 기존의 제네시스에 있었던 G80의 그런 느낌은 들지 않을 것 같고요. 굉장히 큰 램프가 두 개가 이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확실히 램프가 맞거든요. 요 옆은 램프가 아니고 반사판이에요. 여기도 살짝 램프라기에는 조금 램프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깜빡이로 사용되는 부분인지 헤드램프로 사용되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깜빡이를 켰을 때 어쨌든 여기까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가 같이 들어와야 되니까, 글쎄요, 요게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끊기는 건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근데 펜더의 램프는 조금 의아합니다. 펜더 램프는 이상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기술적으로 이 안쪽에 램프를 더 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 싶어요. 어쨌든 분명하게 느껴지는 건 저 앞에 있는 램프선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보일 것 같아요. 뒤쪽으로 와서 다시 램프가 그대로 이어지는데, 근데 이 램프가 이어지는 건 조금 특이합니다. 두 개의 램프가 이렇게 나란히, 마치 아디다스의 선이 세 줄이 나란히 가는 것처럼 이렇게 두 줄의 느낌을 그대로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밑에 줄이 완전히 동떨어져서 하나가 더 지나가는 거죠. 그 형태가 두 개가 나란한 느낌도 아니고, 이게 약간 삐딱한 그런 램프가 하나 있고 그 밑으로 생뚱맞은 램프가 하나 더 있는 느낌이죠.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가차님은 이 사이에다가 제네시스라는 엠블럼을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위쪽에 하나 있는 램프 보면 가운데 사이드 리피터가 이렇게 있고요. 약간 폭스바겐 CC 같은 느낌이야. 여러 가지 면에서 요즘 유행하는 그런 독일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는 이 차는 롱휠 베이스 버전이잖아요. 아마 롱휠 베이스 버전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저도 처음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이실 것 같은데, 롱휠 베이스 버전은 이런 식으로 문짝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 34 정도가 돼요. 1m? 문짝이 1m가 넘으니까 어지간한 애들은 그냥 이렇게
누워서도 탈 수 있어. 뭐 차바스 형님은 다리를 여기서 아마 뻗으셔도 여기 닿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자 크기인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이 정도 크기면 솔직히 차를 뒤를 보고 역방향 좌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어. 그런 정도의 크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정도 크기면은 문제가 하나 있죠. 왜냐하면 카니발 같은 차는 이게 슬라이딩이니까 커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차는 옆에 딴 차가 서 있으면 문을 여기까지밖에 못 열 거거든요. 문이 열리면 여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이런 자동차들은 거의 90도까지 열리거든요. 그래야지 그 VIP들을 모시기 쉽기 때문에, 이게 1m 34가 여기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만큼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따닥따닥 세우면은 못 연다. 아, 회장님들은 이런 데서 따닥따닥 이렇게 내리지 않는구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요, 크롬이 그냥 무난하게 뭐 이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느낌으로 크롬이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그 가운데에서도 크롬을 굉장히 과감하고 넓게 썼는데, 이렇게 넓게 쓰는 거 뭐 S클래스 중에서도 뭐 마이바흐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잖아요. 거울처럼 비치는 거. 물론 그게 완전히 그냥 반짝반짝하면 너무 촌스럽겠지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차에 탈 때 내 모습이 여기 비춰지는 거예요. 야, 나 성공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최고급 자동차들만 이런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겠죠. 예를 들면 평탄화 시키는 부분, 평탄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넓게 하는 것들 고급차의 어떤 전유물 같은 거고, 그게 마이바흐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 제가 얘기해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외관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거대한 느낌이 들면서 모든 게 보수적이에요. 캐빈이 뒤로 이렇게 쭉 물러나 있고, 앞바퀴에서부터 문짝까지의 길이가 이렇게 길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형적인 고급차의 어떤 디자인 추세인데, 뭐 무슨 미래적이라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죠. 근데 하나 특이한 점은 이 뒤쪽 루프가 깎여 내려오면서 미끈하게 뽑아냈다는 거. 마치 무슨 해치백처럼 그 유리가 여기 뭐 이음매 없이 유리가 끝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세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렁크 리드가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유리를 따라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뻗어나갔다, 이런 것들도 요즘 자동차라는 그런 최신 유행을 살짝 따라가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제네시스 G90은 그냥 이그제큐티브 세단, 완전히 초 럭셔리 세단일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팬더를 무슨 스포츠카처럼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가져갔어요. 이 팬더가 이렇게 빵빵하게 오는 거, 이게 꽤 스포티한 자동차로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앞과 뒤가 다른 중후함과 스포티함을 두루두루 섞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미래적인 디자인은 그럼 여기 없느냐? 있긴 있습니다. 도어 손잡이. 이 도어 손잡이는 매끈하게 들어가 있다가 넥소처럼 이렇게 쭉 튀어나옵니다. EV6나 아이오닉처럼 이렇게 반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징 하면서 튀어나오게 되는데, 크롬 장식이 돼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간 그 크롬 장식 부분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 같으면 리얼 크롬으로 이런 소재를 그대로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들면 굉장히 촌스러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 크롬을 처리했을지 그거 나중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 차는 크롬을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했습니다. 비싼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크롬이 쭉 이어져서 밑으로 쭉 이어져서 리어 범퍼까지 크롬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머플러까지 이 크롬을 완성시키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시각적인 무게중심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차는 굉장히 착 깔려있는 굉장히 중후한 느낌이 드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화려한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지고 있네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뭐 특별히 디자인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크롬을 이왕 할 거면 여기도 좀 크롬으로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불판 휠을 보면요, 와 20인치예요 20인치 불판 휠을 쓰고 있는데, 이게 특이한 게 피렐리 피제로 서머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서머 타이어라고? 이 차에 지금 스포티한 피렐리 피제로를 꼈다고? 야, 이게 맞는 선택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 45 시리즈라고? 초대형 차인 걸 감안했을 때는 조금 스포티한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두꺼웠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휠 사이즈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요. 이 정도의 휠 사이즈라면은 S클래스가 부럽지 않네요. 서머 타이어를 끼게 되면 운동 성능이 훨씬 좋아져요. 제동을 했을 때도 제동 거리도 훨씬 짧아지고, 서머 타이어는 무조건 좋죠. 코너링 성능도 좋고, 차가 그냥 와 타이어 바꾸니까 차가 완전히 달라졌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서머 타이어는 겨울철이 되면은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다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겨울철에 또 윈터 타이어를 끼게 되면 또 사계절 타이어하고 비교가 안 되는 우수한 성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서머 타이어 여름에 끼고 겨울에 윈터 타이어 끼고 이렇게 하는 게 자동차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차도 서머 타이어가 껴진 차가 세대예요. 겨울철만 되면 타이어 갈아 끼느라고 아주 등골이 휜니다.
서류가 여기 초음파 센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후측방 경보를 위한 레이더 센서가 나오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처리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제는 제네시스 G90도 파노라마 선루프 쓰나요? 이전까지는 약간 파노라마 선루프에 대한 어떤 거부감 같은 게 굉장히 컸어요. 파노라마 선루프는 사치 옵션이라고 해서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임원들이 차를 살 때 파노라마 선루프를 옵션으로 못 넣게 했어요. 그래서 임원들이 이걸 못 넣게 되니까 이걸 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으면 그 안전상 더 나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등등등의 이유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간 국산차가 최고급 차에는 이상하게 없었어요. 뭐 K9도 그렇고 G90도 그렇고 없었죠. 근데 이제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적극적으로 넣어주고 있네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지. 일단 차에 탔을 때 S클래스보다 못하잖아. 그러면 일단 게임 끝이야. 이거 옵션이라도 무조건 넣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 차는 이 가운데 기둥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S클래스 같은 경우는 가운데 기둥에다가 스피커를 달았죠. 여기는 가운데 기둥에다 뭘 달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화장 거울을 달까? 아마 화장 거울이 있어야 진정한 고급차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 거울을 여기다 넣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램프류를 거기다가 잘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HUD가 있는데요. HUD는 지금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 봐서 AR HUD는 아닌 것 같고요. HUD가 왜 이렇게 작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들긴 하네요. 이렇게 작으면 사실 HUD가 보여지는 영역이 좁아서 뭐 와이프나 뭐 남편이 같이 차를 탈 때 저게 조금 아쉽게 느껴질 거거든요. 아, 회장님들이 HUD 안 보니까? 아, 그러네. 아, 내가 또 그걸 생각 못했네. 운전자를 위한 기능은 빼버린다? 네, 앞쪽에 스테레오 카메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앞쪽에 이렇게 싱글 카메라가 있어요. HDA2 카메라기도 하고요. 이 차이는 사실 HDA2가 아니라 HDP, 그러니까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 해서 손을 완전히 떼고 그냥 차가 알아서 운전해주는 거,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차에는 아쉽게도 그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HDA2고요. HDA2 카메라는 또 하나의 역할로 사용되기도 하죠. 프리뷰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을 쓴다 라는 것도 강조하는 지점인데요. 근데 제네시스는 좀 아쉬운 게 이 프리뷰라는 게 티가 안 나요. 왜 티가 안 나냐면 이게 앞이 정말 튀어나왔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 왜냐면 스테레오 카메라가 아니잖아. 카메라 하나 갖고 어떻게 앞에 있는 굴곡을 정말 제대로 파악하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파악하기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뷰 기능이 있는 차, 제네시스 G80이라든지 GV80이라든지 이런 차에 이 프리뷰 기능을 꺼서 테이프로 가려서 테스트를 해봐도 그게 승차감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티가 안 나요. 근데 이 차는 어떤 식으로 그걸 해줄지 그런 것도 궁금해지는 지점이고요. 앞에 라이다를 장착한 차는 혹시라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지는 대목 중에 하나네요. 여기 보면 이제 뱅앤올룹슨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어요. 뱅앤올룹슨이 이렇게 시동을 걸면 이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위로 쭉 올라오면서 트위터 역할을 해줍니다. 아니, 지금 렉시콘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렉시콘보다 더 좋은 게 뱅앤올룹슨이었어? 렉시콘이 무슨 롤스로이스에 들어간다면서요. 롤스로이스에선 그런 말 안 하던데 이상하다. 아무튼 네, 뱅앤올룹슨이 더 고급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고요. 자, 시트도 굉장히 특이해요. 시트가 지금 보면 이게 가장자리 파이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는데, 가장자리 파이핑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아니고 이렇게 따로따로 한 덩어리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어떤 게 떠오르냐면 링컨이 떠오릅니다. 링컨 같은 경우에도 시트를 22웨이, 뭐 30웨이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웨이를 쓰고 있잖아요. 26웨이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보통 16웨이 이러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18웨이 이러면 엄청나게 많은 건데 무슨 30몇 웨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압도적이죠. 그렇게 압도적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것도 움직여지고 요것도 다 따로따로 움직여진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링컨처럼 완전히 따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따로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걸 볼 수가 있네요. 시트는 뭐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킬팅 같은 것도 굉장히 멋있고, 시트에 딱 앉았을 때 뭔가 이렇게 몸을 제대로 이렇게 딱 감싸줄 것 같아요. 계기판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어져 있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여기까지만 이어져 있네요. 살짝 조수석에서 조작을 할 수 있긴 한데, 조수석에서 약간 왼쪽으로 조작해야 되는 그런 정도? 조수석까지 디스플레이가 이어진다는 거는 뭐 일부 차종이 그렇거나 아니면 이 차에는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가장 특이한 지점은 도어인데요.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 그냥 버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의 도어 손잡이는 안쪽에서 문을 열 때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열잖아요. 당기고 여는 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서 열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는 방향과
여는 방향이 같으니까 모든 차가 다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버튼이 하나 있고 그걸로 이렇게 밀 수 있게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원하는 만큼 무단으로 열릴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들어가지 싶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뒷좌석도 전동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주지 싶어요. 무단으로 약간 이렇게 쭉 누르는 만큼 열리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자동문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 뒷좌석은 당연히 이 정도 폭이면 당연히 리클라이닝, 다리 올려놓는 기능, 이런 것들 다 적극적으로 만들었을 것 같고요. 버튼 누르면 조수석이 앞으로 젖혀지는 기능, 뭐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G90 새로운 G90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는데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혁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외관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혁신적인 것 같진 않아서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사실 이 차는 디자인에서 그렇게까지 튀거나 그렇게까지 새로울 필요는 없는 차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네시스라는 그 이미지만 가지고 있다면 이 G90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고 가장 고급차라고 하면 살 사람은 수없이 널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지 않을 사람이 이 G90의 디자인이 너무 좋다고 해서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G90의 디자인은 갈수록 더 보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에 비해서 뭐 바뀌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일본 자동차처럼 그렇게 정말 천편일률적 이런 거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S클래스라든지 이런 차들을 봤을 때 이번에 신차가 나오면서 완벽하게 새롭게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요게 적어도 인테리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극단적인 변화도 한 번쯤 줘보면 어떨까 하는 기대도 했었는데, 지금 아쉽게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네시스 G90 어떤 차가 될지 정말로 기대되는 자동차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시나요? 제네시스 G90 사야 되나? 이걸 사야 돼요? 이건 근데 너무 어르신 차 같지 않아요? 너무 어른 차 같아. 나도 어른이지만 너무 어른 차 같은데? 이제 뒷좌석에서 내릴 때가 되지 않아요? 제가 뒷좌석에서 내린다고요? 그건 좀 너무했지. 나 당연히 운전석이죠.